톡톡사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옛날 영화 올감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집착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시집은 며느리를 본인과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저 예전에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저런 소름 끼치는 시어머니가 다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요. 이 올가미에 나오는 시어머니보다 한층 더 악랄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 영화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 한 명과 상대하면 됐었지만 저는 저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를 시댁 전체와 끝까지 싸웠어야만 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 딴에는 통쾌한 복수를 했다 싶어서 여러분께 꼭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연을 들고 찾아왔어요. 제가요, 살면서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분들이 안 계셨어요. 저한테도 누구한테도 말 못할 조금 슬픈 사연이 있거든요.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절 키우셨어요. 다른 사연들을 보면 자식 하나 남아서 혼자 키우는 어머니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자식을 길러내는 이야기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 스스로를 챙기기에도 많이 힘든 시기셨나 봐요.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초등학교에 막 올라간 아이한테 겨우 한 일주일이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양의 돈 봉투를 하나 지어주시고 그날 밤에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셨거든요. 제가요, 사실 초등학생이긴 하지만요. 그날 저희 엄마가 집을 나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를 수가 없었던 게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제가 그 나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산타 할아버지가 세상에 있을 때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때라서 저는 머리맡에 있는 편지에다가 다른 애들이 인형을 적고 장난감을 적고 할 때 엄마가 걱정 안 하게 돈 많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놓고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새벽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으니 당연히 내 편지를 읽으러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구나.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는 어린이가 일어나면 선물을 안 주시고 바로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나는 절대 아는 척을 안 해야지. 그렇게 두 눈을 꼭 감고 집에서 온갖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도 애써 무시하고 다시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제 머리맡에 놓여져 있는 건 돈봉투였죠. 처음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로 내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엄마의 편지를 읽고 나서야 저는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작은 애가 엄마가 없는 일상을 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고도 멍했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상황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집을 막 뒤져가지고 친척들 번호가 써있는 전화번호부를 찾아서 친척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그 어린애가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나를 두고 도망간 것 같다. 우리 엄마가 돈 봉투를 두고 나가버렸어요. 어떤 친척은 전화를 받자마자 제 이야기를 더 듣지도 않고 그것은 네 팔자다 하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지금 자기가 저를 데리러 올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유일하게 봐주신 건 저희 할머니였죠. 다른 사람이랑 새로 결혼을 해도 좋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너 하나만 잘 키워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따박따박 돈이나 타가더니 결국 그렇게 내뺐구나. 할미 집으로 와서 살자. 할미가 곧 데리러 가마. 처음에는 할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저는 그동안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산타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정말 너무나도 크고 힘든 일이었어요. 엄마랑 둘이서 살아가고 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저를 데리러 오신 할머니 손에 이끌려 할머니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할아버지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사고로 떠나보냈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혼자서 애 키우는데 시댁된 도리로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 엄마한테 매달 돈을 보내주시고 계셨대요. 이미 알코올 의존증 수준까지 갔던 저희 엄마는 그 돈을 저를 돌보는 데 쓰지 못하고 본인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데 썼던 거죠. 그래도 할머니 집에 와서 좋았던 건 엄마한테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신세 한탄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매일같이 술에 취한 엄마는 어린 저를 붙잡고 그랬거든요. 너, 내가 아주 이상해 보이지? 네가 나중에 꼭 혼자가 돼봐. 엄마가 얼마나 하루하루 너랑 같이 콱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지. 너도 자식 낳아서 혼자 되면 알걸?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으면서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붙잡고 흔드는 엄마가 저는 너무 싫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런 말을 했던 엄마가 나를 정말로 죽이지는 않을까. 매일 밤마다 엄마가 베개로 제 얼굴을 짓누르고 있는 상상을 하면서 오늘은 엄마가 귀찮았으면 좋겠다. 내일도 엄마가 귀찮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죠. 할머니네 집에서 보냈던 유년 시절은 별다를 거 없이 흘러갔어요. 애 하나를 덜컥 맡아서 키울 정도로 저희 할머니가 부유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를 길러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할머니에게 누가 되고 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분들처럼 공부에 특출났던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공부를 해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때였는데 그때 저한테 꼭 맞는 진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매일 교실 뒤편에서 가위 하나 들고 애들이 저한테 앞머리를 좀 잘라달라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곤 했어요. 사람들 머리를 만지는 게 왜 그렇게 재밌던지요. 그때는 문구용 가위를 들고 언젠가 미용실에서 봤던 사람들을 흉내내는 정도였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면 나는 미용 일을 배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미용고로 진학해서 본격적으로 학교도 다니고 일도 배우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용을 배우던 시절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열악했거든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실습을 목적으로 거의 돈 한 푼 안 받고 미용실에 나가서 일을 배운다고 학교 끝나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바닥을 좀 잘 쓴다 하면 샴푸를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실전에 바로 뛰어들어서 하나하나씩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실습을 나갔던 미용실의 대표 원장님과 직원이었어요. 너 이렇게 애가 매가리가 없어서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니? 부지런히 빗자루랑 들고 다니면서 머리카락이나 쓸어라. 미용 기술을 알려주고 싶어도 이렇게 다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선배들이랑 공평하게 시작해야지. 거기 저랑 비슷한 또래의 다른 학교에서 온 스텝 애들이 한 너댓면 된 것 같았는데 제가 새로 들어온 날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몰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습하는데 바꿀 수 있으면 꼭 바꾸라고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텃세인 건가?
내가 여기서 일을 관두면 다른 데 가서도 일 못하게 소문내고 그러는 건가 하고요. 우리가 너 걱정돼서 얘기해주는 거야. 우리야 정말 오갈 데 없는 애들이니까 여기서 꾸역꾸역 버티면서 일하고 있지만 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라고. 우리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잘 알고 있지? 얜 2달 동안이나 밀렸고 나는 이번 달 월급 못 받았어. 여기 원장이 그렇게 못된 걸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이렇게 애들한테 부려먹을 대로 다 부려먹고서 어디 나간다고 하면 너 다른 데 취업 못하게 자기가 앞길 막을 거라고 협박하고. 우리도 이미 다 당해본 것들이라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야. 너 당하지 말라고. 알려준 건 정말 고마운데 나도 여기 아니면 이제 갈 데가 없어. 학교에서 실습처 잘 안 바꿔주는 거 너네가 더 잘 알잖아. 그 원장님이 공갈인지 협박인지 몰라도 나 정말 여기서 쫓겨나서 누가 앞길이라도 막으면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 그 힘든 미용실 생활에서 의지가 됐던 건 제 또래의 친구들이었어요. 저도 구구절절 제 사연을 이야기했죠. 할머니랑 이렇게 둘이 지내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난 걸 알면 할머니 마음이 어떠시겠냐. 그래서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꾸역꾸역 버티다가 관둘 거다. 제 이야기를 듣더니 또래 친구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네가 잘 버틸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면서 서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요, 낮에는 그렇게 바닥 쓸고 손님 계산하고 미용 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잡일들만 계속 하다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난 시간에 저희들끼리 모여서 실습처럼 서로 곁놀지로 배웠던 기술들을 알려주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 원장님,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에게 들키기라도 할까봐 커튼을 꼭꼭 닫아놓고 불빛이 새어가지 않도록 아주 작은 불만 켜놓고 아까 옆에서 보는데 머리를 자를 때 가위를 이렇게 돌리더라. 하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 서로 서툰 가위질을 공유하고 알려주면서 그렇게 나머지 학습을 했죠. 전 마냥 기쁘고 벅찼어요.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배우고 해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미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머지 학습은 얼마 안 가 정체를 들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원장님은 아니었고 원장님의 아들인 남편한테 말이에요. 그날도 애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안쪽 방에서 막 가위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미용실 입구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희는 다 기겁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난리가 났죠. 저는 애들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래도 전도 유망한 애들이고 저만큼이나 사연 많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 애들이 다 같이 걸려서 다 같이 벌을 받는 것보다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혼자 나서면 그게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말릴 틈도 없이 안쪽 방 불을 딱 끄고 저 혼자 조용히 입구로 나갔죠. 거기엔 남편이 있었어요. 다 퇴근한 시간에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혼자야? 네, 저 혼자예요. 죄송해요. 일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혼자 남아서 연습을 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연습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요. 그래서 그랬어요. 뭐 전기로 훔쳐다 쓰고 그럴 생각으로 남아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 조용히 연습만 했던 거예요. 제발 원장님한테 한 번만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저한테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질책의 말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뜬금없는 그 따뜻한 이야기에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절레절레 저으니까
남편이 그래요. 이 늦은 시간까지 혼자서 연습하고 있었으면 배가 많이 고팠을 것 같은데 이제 깜깜하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진짜 들어가 봐야 한다고요. 데려다 줄 테니까 들어가는 길에 밥이라도 한 그릇 하자고요. 전 그렇게 용감하게 친구들을 지킨답시고 혼자 나선 덕분에 남편의 호의를 받으면서 귀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밤 늦은 시간까지 열려있는 국밥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막 나누었어요. 원장님 아들이라 무섭다고만 생각했던 남편도 꽤나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되게 깐깐하고 골 때리는 면이 있어. 그래도 거기서 잘 버티면 좋게 보더라고. 안 그래도 엄마가 너 일 싹싹하게 잘한다고 칭찬 아닌 칭찬도 하더라. 그런데 아무래도 미용실이잖아. 안에 금고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엄마 허락 안 받고 남아서 일하는 건 죽어도 좋게 생각 안 하실 거야. 그러지 말고 날짜를 정해놓고 나한테 따로 미용 일을 배워보는 거 어때? 뭐 네가 네 친구들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배워 알려주면 될 일이고. 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 나쁘지 않은 수준이 아니죠. 그야말로 둘도 없는 기회가 찾아왔던 거죠. 어떻게 배울까 목말라 있던 상황에서 남편의 제안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고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도 있고 숟가락도 내려놓을 정도로 신나서 감사하다고 남편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귀까지 빨개져서 이럴 일도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그렇게 어머님 몰래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과외 시간이 되었죠. 남편도 꽤나 실력 있는 미용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다양한 기술들을 알려줬어요. 손님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저는 남편한테 배운 걸 또 친구들한테 가서 알려주고 그때마다 친구들은 대체 둘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냐며 잘 되어가는 거냐고 옆에서 저보다 더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이러다가 우리 집 원장님 사모님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들한테 미용실 물려주신다고 했잖아. 그런 사람이랑 잘 되면 우리 지희가 사모님 소리 듣는 거지 뭐. 애들한테 그런 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가면서 부인하긴 했지만 웬걸요? 사람이 한 공간에 붙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이 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힘든 회사일수록 사내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저도 힘든 생활을 버티면서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은 할머니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인생에 새롭게 들어온 남편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뭐 그때까지는 별다른 관계에 진전이 없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 연계로 미용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수업도 계속되었죠. 친구들은 둘이 뭔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떠들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너무 달라서 그땐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감히? 사람이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만나는 게 맞는다던데 남편은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3층짜리 미용실을 물려받게 될 금수저였고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봐요. 남편 역시 저한테 일을 알려주면서 그리고 또 제가 성실하게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뭐든 열심히 하고 밝은 모습을 보이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다른 애들보다 더 관심이 가는 직원, 집안 형편은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꿋꿋한 애정도로 생각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일이 끝나고 나면 수업을 핑계 삼아서 같이 밥을 먹고 들어가는 날이 많아지고 어떤 날은 날씨가 좋다며 밥을 먹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저에 대한 마음을 고백해왔어요. 내가 항상 좋게 보고 있었던 거 알고 있지? 난 너만 괜찮다면 우리 결혼을 전제로 만나봤으면 해. 뭐 예쁜 여자도 있고 살림 잘하는 여자도 있고 네가 말하는 좋은 여자들이야. 내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있겠지만
너처럼 사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내가 살면서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 마음 받아줄래?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풋풋한 연인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이 너무 좋고 저 역시도 어디 가서 남편 같은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날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요. 그래도 결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저희가 사귄다는 사실을 어머님이 아직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걸 알고 나서 또 얼마나 화를 내시고 반대를 하실지 솔직히 걱정이 됐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그런 일들을 많이 신경 쓰지 못했던 게요. 저희 할머니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아직 효도를 해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았는데 고령이신 할머니는 제가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그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참 깊어졌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위독하시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요. 미용실에 견습생으로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휴가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사정이 사정인 만큼 어머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원장님, 지금 저희 할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병원에서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아무래도 임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서 곁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 딱 3일만 휴가를 내면 안 될까요? 예, 여기 너처럼 사연 없는 사람 없는 줄 알아? 우리도 다 휴가 쓰려는 사연은 차고 넘쳐. 너는 뭐 쉴 거 다 쉬고 그러면서 일하는 줄 아니? 넌 일 배우러 온 주제에 뭐 그동안 휴가를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이번에 이야기하면 그냥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줄 것 같았어? 너 그런 안일한 태도로 내 밑에서 일 배우고 있는 거면 당장 관둬라, 어?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이었죠. 제가 그렇게 호되게 혼나고 있는 꼴을 보면서 친구들도 안쓰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저 역시도 당장 여기서 그만두게 된다면 제 진로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했고 아주 작은 월급이긴 했지만 그거라도 받아가지 않으면 할머니 병원비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눈물을 꾹꾹 눌러 참아가면서 아니다, 괜찮다. 원장님 말씀이 맞다. 그냥 돌아가서 일을 하겠다. 그렇게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을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루 종일 실수 연발에 누가 괜찮냐고 물어보기만 해도 눈물이 찔끔찔끔 나와서 혼났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남편 귀에도 들어갔나 봐요. 오후에 일을 하던 남편이 대뜸 어머님에게 다가가서 요즘에 실습생이든 견습생이든 휴가 제대로 안 주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되면 얼마나 골치 아프냐고 슬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뭐 고소, 고발 이런 거는 많이 당해보기도 했고 이골이 난 상황이었는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어머님도 아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어라? 이게 정말 잘못된 건가 싶으셨겠죠.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뚱하니 계시다가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서 절 부르시는 거예요. 예, 너도 휴가 안 주면 나 고소하려고 그랬니? 그래서 나한테 휴가 달라고 물어본 거야? 아니에요. 저 정말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고 그러셔서 원장님께서 휴가만 주시면 제가 새벽, 저녁, 주말 다 반납하고 출근해서 뒷일이라도 다 할게요. 샴푸질 청소도 하고 집기 처리하는 것도 당번 없이 그냥 제가 다 할게요. 정말 할머니가 걱정돼서 그래요.
잠깐 고민하던 어머님은 주변 직원들이 저희 상황을 보면서 웅성거리는 걸 느끼셨는지 앞치마 벗고 가보라고 귀찮은 팔이라도 쫓는 것처럼 손을 그렇게 휘적거리면서 쫓아내듯 휴가를 주셨어요. 울면서 할머니께 바로 뛰어갔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게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휴가를 낸 이튿날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남편의 기지를 발휘해서 제가 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었다면 전 정말 할머니의 임종마저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도 그거 하나는 남편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장례식장에서요. 할머니 손님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렇다고 제 손님은 얼마나 됐을 거고요. 그렇게 장례식장에 손님이 없고 조용하기도 쉽지 않은데 할머니 마지막 길을 이렇게 조용하고 쓸쓸하게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손녀의 입장이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씁쓸하게 빈소를 지키며 정말 이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는 허탈한 마음과 할머니 병원비며 장례 비용은 또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하나 현실적인 걱정들을 떠안고 눈물을 찍어내고 있는데 곧이어 장례식 밖에서 시끌시끌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남편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미용실 식구들이었죠. 저는 얼굴도 처음 보는 선생님들까지 남편이 아무래도 바리바리 다 데리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원장님이셨던 어머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걸로 아쉬워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물심양면 장례를 도와주었어요. 덕분에 정말 우울하게 시작해 끝날 것 같던 빈소도 이제 제법 따뜻한 분위기가 돌더라고요. 나 김 선생님 진짜 다시 봤잖아. 미안한 이야기이긴 한데 솔직히 나도 시댁 눈치 때문에 일 끝나고 빈소 한번 들리려고 해도 그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거든. 김쌤이 우리한테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가뜩이나 손님도 없을 텐데 거기 울적하게 앉아있으면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냐고. 식구 좋은 게 뭐냐고. 기운이라도 좀 보태다주고 오자고 부탁을 하고 다녔다니까.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 사람은 내 등을 쳐먹고 설령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한테 이 한순간의 기억으로 평생을 고마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남편 덕분에 할머니의 마지막을 마음 편히 잘 보내드릴 수 있었고 그때쯤 남편에게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처럼 장례식장 구석에서 잔뜩 웅크리고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사람 편이 되어줘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저도 지난 일들을 통해 남편의 댐댐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 수 있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겠다 생각되어 청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앞에 펼쳐질 수많은 난관들은 예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우선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시댁의 허락을 받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그도 그럴 게 제가 그 밑에서 일을 해봐서 알잖아요. 시어머니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셨거든요. 오죽하면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결혼 허락받으러 가는 건데 손에 땀을 줄줄 흘릴 정도로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다른 건 몰라도 일 하나만큼은 장께 안 뿌리고 성실하게 잘해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어머님한테는 크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나름 기대 아닌 기대도 했었어요. 그런데 인사를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기대가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를요. 너, 내가 이런 모자란 애랑 결혼하라고 여태까지 결혼 안 하고 있던 거 그냥 눈 감고 있었던 줄 아니? 너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할머니도 최근에 돌아가셨다며. 그럼 그냥 천혜고어 아니야. 예, 네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너 같아도 네가 열심히 키워놓은 아들이
천혜고아한테 장가 간다면 옳다구나 하고 쌍수 들고 환영하겠니? 남편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며 죽어도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죽어야겠다며 완강한 태도였고 시어머니는 더 완강한 태도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과일이며 선물이며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고 온 손이 민망할 정도로 집에 발조차 못 붙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는 남편 손에 이끌려 들어온 저를 보자마자 이따 내랑 지금 결혼을 하겠다고 내 앞에 데려다 놓은 거냐면서 당장 나가라고 거실 항아리에 있는 소금까지 꺼내다가 뿌리셨습니다. 남편이랑 둘이서 소금을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시작부터 고된 결혼 생활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린 인연이 아닌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소금으로 맞아보신 분이 있을까요? 아마 사연을 듣고 계시는 중에서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해보신 분은 절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요. 굵은 소금으로 얻어맞는 거 그거 진짜 아프고 수치스럽더라고요. 제가 무슨 꼭 더러운 잡기 마냥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소리도 그때 알았네요. 남편한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대요. 남편 말을 들어보면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집에 눌러앉아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고 있지 않는다던데 딱 봐도 가난한 티가 풀풀 난다며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를 말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시누이나 제 처지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급을 나누어야 속이 시원한 모양이었나 봐요. 그렇게 인사는커녕 말 한마디 제대로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왔죠. 몇 번이고 인사를 갔지만 퇴짜 맞기 일쑤였어요. 그러나 어머님의 결혼 허락은 생각보다 쉽게 떨어졌습니다. 혼자 계시던 어머님이 그동안 남자친구라고 만나고 계시던 분과 재혼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두 분이 집을 합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버님이 계시면 인사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도 얼른 다시 인사를 갔죠. 어머님 이중인격에 저희 다 기절할 뻔했잖아요. 그래, 둘이서 마음에 들면 같이 사는 거지 뭐. 우리 봐라. 이 늙은 나이에도 서로 좋다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젊어서 일찍 마음 맞는 사람 찾으면 그것도 복이지. 안 그래요, 여보? 아휴, 당신도 참. 이런 집안 대소사는 당신이 신경 쓸 거 없이 내가 결정한다니까. 아니, 나는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양친이 안 계신 게 마음에 걸려서. 요즘 세상에 고리타분하게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렇게 따지면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 다 여의고 맨손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하하하. 원래 세상에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사는 법이에요. 안 그러냐, 새아가? 저 진짜 별도 없죠? 그 새아가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고 반갑더라고요. 그땐 뭐에 씌였는지 뭐에 홀렸는지 남편이랑 남은 인생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러한 시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혀를 차셔도 좋고 손가락질을 하셔도 좋아요. 저도 지금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런 취급을 꾸역꾸역 참아가며 결혼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제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 그땐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머님 입은 대빨 나오셨지만 아버님을 진짜 좋아하시긴 좋아하시는 모양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슬슬 달래가면서 그래도 애들이 좋아 죽겠다는데 어떻게 하냐. 어른 된 도리로 우리가 이해해주고 응원해주자 말씀하시니까 알겠다고 너네 맘대로 해라 그러세요. 참 기가 막히죠. 소금까지 맞아가면서 퇴짜를 맞은 게 몇 번인데 이렇게 아버님 말 한마디에 또 홀라당 넘어가 버릴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땐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마냥 결혼 허락을 받은 게 좋아서 별도 없이 그렇게 남편이랑 둘이 하하 호호 하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둘 다 어머님 밑에서 일만 하고 지냈지 돈을 모을 여력도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어서 독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시댁에서 얹혀 지내자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어머님이 결혼하면서 시집살이도 안 하고 싶어서 독립 생각부터 하냐고 목에 핏대 세우면서 화를 내신 것도 한몫했지만요. 그렇게 저는 지옥 같은 시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시댁 식구들과 같이 일을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일을 해도 복장이 터지는 마당에 시어머니며 남편이며 죄다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제 상사이시자 고용주이신 입장이잖아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은 제가 영 마음에 들지 않으신 모양이었어요.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학창 시절에도 겪어보지 않은 괴롭힘을 어머님을 통해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식으로 괴롭혔냐고요? 아마 들어보시면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도 무슨 저런 독한 시어머니가 있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실 거예요. 저희 미용실이 직원들이랑 같이 아침 9시에 오픈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새벽 6시 30분에 미용실에 나가서 바닥을 쓸고 닦고 어제 다 못 치운 짐들을 정리하고 그런 노가다 생활을 했어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최저 시급보다 낮은 견습생 하나 더 드렸다 싶으셨겠죠. 남편도 맨 처음에는 자기가 아침에 나가서 도와주겠다며 몇 번 일찍 출근을 해서 손을 거들더니 이것도 못할 짓인가 싶었는지 어느 순간 쓱 발을 빼는 거 있죠. 억울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시집살이라는데 꾸역꾸역 해냈죠. 그걸 또. 그런데 차라리 일을 할 때가 좋았다 싶을 정도로 퇴근하고 나면 또 새로운 고통이 시작인 게 어머님은 저를 무슨 자기 수행비서나 몸종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 끌고 다니셨어요.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데 술을 마셔야겠다면서 택시는 운전이 험해서 못하겠으니까 데리러 오라고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람한테 새벽 1시에 전화해서 당장 나를 데리러 와라. 취한 목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치시기도 했고요. 집에 들어가면 시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미주알 고주알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면서 제 험담을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야 어머님이 과장이 심하시다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저한테 호의적이셨던 아버님이나 남편도 왜 그렇게 어머님 마음 하나 못 맞추냐 질책하시더라고요. 글쎄 오늘 미용실에서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제가 샴푸하면서 물온도 하나 못 맞춰가지고 손님이 벌컥 화를 내고 나가버리셨다니까. 나 정말 우리 며느리 예쁘다 예쁘다 아무리 해도 이제 그렇게 감싸기만 하면 미용실 직원들한테 욕 얻어먹게 생겼어. 요즘 제가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느라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꼭 48시간 같다니까요. 매번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미용일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샴푸하면서 물온도 못 맞춰서 손님이 화를 내고 나가버리시겠어요?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였죠. 남편은 1층에서 예약을 받고 응대하는 일을 하고 저랑 어머님은 2층과 3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을 응대하는데 오히려 어머님이 손님 머리에 중화제를 발라놓고 전화 받느라 시간을 깜빡한다거나 어디서 전화를 그렇게 많이 받는진 몰라도 뻑하면 일을 하다 말고 전화 받고 어디론가 나가버리셔서 그 뒤에 화난 손님을 달래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죠. 그런데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가족들과 제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어머님도 웃기고 또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저를 질책하는 다른 가족들도 어느 순간 다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집안에 그런 악기 들린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머님 한 명이었으면 다행이죠.
신우이는 또 어찌나 얄밉던지 그놈의 공무원 시험은 매해 떨어지면서 대체 무슨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다른 가족은 몰라도 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걸어 다니는 소리만 내도 문을 벌컥 열고 나와서 자기 공부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며 빽빽 소리를 질러요. 다른 집 새언니들은 결혼하고 나면 시누이한테 잘 보이려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던데. 내가 시누이 짓을 너무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언니는 나한테 잘 보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은근히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 기본이요. 월급날 돈 냄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맡나. 자기 오빠한테 말하면 국물도 없을 것 같으니까 만만한 저를 붙잡고 공부하는데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새언니도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다 갚을 건데 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생색을 내고 도와줄 생각을 안 하냐. 사연을 적는데도 귀에서 그 앵앵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갑자기 짜증이 확 치솟네요. 여튼 그런 미친 집안에서 제가 2년이나 스님같이 시집살이를 해왔다는 게 참 대단해요. 그래도 그때 아주 호된 경험을 해서 고마운 게요. 이제 제가 사회에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이게 시집살이보다 낫지. 어떻게 한 번 더 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어머님은 아마 모르셨겠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를 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집안에서 이런 취급받고서는 더는 못 살겠다. 그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던데.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 제대로 엿 한번 먹이고 가야겠다. 그렇게 절치부심하면서 제 칼날을 숨기고 시집살이를 해왔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 싶으시겠지만 남자들이 어떻게 그래요? 아니면 저희 집 남편만 이상한 건가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본인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던 인간이 처음에 결혼했을 땐 시어머니랑 이런 일이 있으면 중간에서 중재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도와주기라도 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중간에 끼면 자기도 같이 피곤하다는 걸 눈치챈 건지 입을 쓱 다물어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힘들다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독립할 비용 당신이 다 댈 거야. 우리 어머니 덕분에 이 정도라도 먹고 살고 있는 줄 알아야지. 어머니한테 월급 받아 잠 재워줘, 밥 먹여줘. 아무리 사람 보고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한다지만 감사히 하고 은혜 갚을 줄 알아야지. 그런 소리 하면 뭐 내가 같이 나서서 우리 엄마 욕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죽을 때까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남편 역시 내 편이 아니었구나. 자기 가족은 여기 어머님, 아버님, 시누이 이렇게까지만이구나. 나는 이 가족에 영원히 낄 수 없겠구나. 그때 머리를 망치러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너무 늦긴 했지만 저는 이를 갈고 벼르면서 가족들 꼬투리 잡을 것만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꼬투리를 잘 잡혀주시는 어머님 덕분에 저도 쥐고 있을 게 하나 생겼더라고요. 어머님이 일을 하시면서 전화를 그렇게 받고 어디를 나가시나 했는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지난번에도 바람으로 이혼당해 놓으시고 아버님 만나시면서 또 바람을 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전화를 받고 나가시기에 저도 몰래 따라 나서서 뒤를 밟아보니 그래요. 생전 처음 보는 남자분이랑 팔짱을 끼고 카페에서 하하호호 일은 저한테 내팽겨치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고 계시길래 기념사진이다 생각하고 사진 몇 장을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받았던 월급과 못 받았던 돈들도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다 정리해두었죠. 그리고 제가 완전히 터져버리게 된 사건이 곧 생기게 됩니다.
재혼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밖에서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시는 것과는 별개로 집에 오면 아버님한테 그렇게 잘하세요. 무슨 현모양 차려도 되는 것 마냥 여보, 오늘은 뭐가 어쨌어요? 여보는 뭐가 저쨌어요? 하면서 교태 가득한 목소리로 옆에 딱 달라붙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인데도 그 꼴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꼴 보기가 싫은 거 있죠? 실컷 그 아양을 떨어놓고 나서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할 땐 얼굴에 가면이라도 갈아 끼운 것 마냥 정색을 하시고요. 너 내일 모레 너희 아버님 생신인 건 알고 있지? 원래 결혼하고 나서 처음 챙기는 시부모님 생신상은 며느리 혼자서 공을 들여서 차려야 하는 거야. 이게 너 제사상 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어? 내가 꼭 올라가야 할 음식들 적어줄 테니까 너 잘하는 걸로 장 받아가. 못해도 50첩은 나오게 생신상 차려야 한다. 언니, 국은 꼭 2개 끓여요. 저 생신 다음날 면접 보러 가는 거 알고 있죠? 이거 누가 소개시켜준 중요한 면접이라서 망치면 안 되니까 내 앞에서 절대 미역국 올리지 말고 소화 잘 되게 죽이랑 장조림도 꼭 올려요. 아시겠죠? 순간 귀를 의심했죠. 다시 되묻기도 했어요. 어머니, 50첩이요? 하고요. 무슨 시아버님이 임금님이나 되고 저는 수락관 나인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수락관에서도 혼자 음식을 장만하진 않잖아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도 아닌데 50첩이라뇨?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호들갑이냐. 그냥 간단한 것들만 해서 가지수만 맞추면 되는 걸. 이라고 옆에서 거드는 남편 입을 손바닥으로 한 대 콱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당장 내일 모레 저녁에 그 생신상을 받아야겠다고 바득바득 우기시는 어머님과 내 편 하나 들어주지 않는 남편, 얄밉게 거드는 시누이, 뭐 있으나 마나한 아버님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 인간들아, 너네 정말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요. 지렁이가 꿈틀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요. 여기서 뭐 50첩은 너무 많다, 30첩으로 줄여달라 흥정을 하고 있어봤자 어차피 이제 안 볼 시댁 식구들한테 더 이상 힘도 쏟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냥 평소랑 다를 바도 없이 네 알겠어요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아버님 생일날 어머님이 아침부터 너네 아버지는 야채들을 좋아하니까 이거는 꼭 다 올려야 된다면서 손질도 안 된 야채들을 한 바가지를 주시고 일을 가셨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생신상 준비하라고 그날 일은 빼주셨네요. 저는 평소랑 똑같이 일어나서 혼자 음식 장만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이었으면 이렇게 다듬으면서 서러운 마음에 울컥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신세한탄도 했을 것 같은데 그날은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룰루랄라 웃으면서 음식 장만을 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오고 저는 정말로 50첩 생신상을 다 차렸습니다. 어머님도 이게 시키니까 진짜 해냈네 하는 눈치셨지만 저는 다들 고생 많으셨을 텐데 어서 드시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그러면서 음식을 권했어요. 뭐 중간중간에도 이거 내와라 저거 내와라 또 종부리듯이 부리시긴 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식사 자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의 비명소리와 함께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화장실은 2개밖에 되지 않은데 온 가족들이 배탈이 나는지 배를 붙들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나올 생각을 안 했죠. 왜냐고요? 이 지렁이가 드디어 한 건 제대로 했거든요. 아버님 생신상을 50첩으로 준비하라는 되도 않는 명령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간 대신에 설사약을 탔거든요. 혹시라도 저 혼자만 멀쩡하면 가족들이 괜히 저를 의심할까봐 저도 조금 먹고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신용을 했는데 욕심껏 입에 음식을 막 우겨넣던 어머님은
배가 꽤나 아프셨나 봐요. 화장실에 한참을 앉아 계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졸도까지 하시는 바람에 그 새벽에 집으로 구급차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음날 병원은 더 아수라장이었죠. 어머님은 네가 음식에 무슨 짓이라도 한 거 아니냐. 기력도 없어서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주제에 소리칠 기운은 남았는지 저한테 빽빽 소리를 지르시고 신우이는 면접을 못 보러 가겠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도 아파서 누워있는 마당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주신 야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자 신우이는 이제 자기 엄마한테 성질을 빽빽 부리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자리에 누워있던 어머님이 몸을 일으키셔서 제가 누워있는 병상으로 오시더니 제 머리를 손바닥으로 퍽 소리가 나게 내리치시더라고요. 저도 참지 않고 꽂혀있는 링거줄을 팍 빼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 그럼 내가 일부러 가족들 배탈 나라고 쉰 야채라도 줬다는 거야? 이게 듣자 하니까 밥 잘못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실려왔으면 죄송한 줄 알아야지. 어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말이야? 온 가족이요? 여기 이렇게 내 식구 말고 저도 가족이긴 해요? 그 전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지만요. 오늘부터 제가 이 인간이랑 이혼하고 갈라설 예정이라서요. 우리 이제 남남이니까 손찌검한 건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 머리를 똑같이 퍽소리나게 내리쳤죠. 가족들은 다 놀라서 난리가 나고 시어머니는 어버버하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렇게 끝냈냐고요? 천만에요. 아버님, 아무래도 재혼은 또 실패하신 것 같아요. 이 아줌마 일하러 다니는 척하면서 전화 받고 뺀질나게 나가서 또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거든요. 뭐라고 꼬시면서 결혼을 하셨는진 모르겠지만 이 아줌마로 팔자 피실 일은 글러먹은 것 같으니까 다른 아줌마 알아보세요.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이딴 것도 남편이라고. 야, 양심이 있으면 붙잡지나 말아라. 아, 그리고 아가씨 말이야. 면접 못 간 거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딴 정신머리로 살고 있는데 붙어봤자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오히려 오늘 면접 보러 갈 회사 사장님 조상신이 도왔나 보다. 아가씨 같은 사람 면접 안 볼 수 있는 것도 천운이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 아무런 발전도 하지 말고 꼭 그렇게 부모님 등골이나 쪽쪽 빨아먹으면서 한심하게 살아. 알겠지? 달라진 제 모습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는 가족들 앞에 마지막으로 침을 탁 뱉어주고 나왔어요. 뒤에서는 어머님이 아버님께 그런 거 아니라면서 저게 뭐 말 지어내는 거라면서 해명하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님께 핸드폰으로 어머님이 바람피고 계시는 증거 사진을 전송했어요. 뒤이어 큰 고함 소리가 나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거리가 된 게 느껴지더라고요. 통쾌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엿 한 방 먹이고 나온 거니까요.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미용실에서 일을 한 지 6년 동안 제대로 못 받은 월급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즘엔 제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어머님 미용실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동안 있었던 임금 체불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신고했습니다. 그동안 젊은 애들 녹 빨아먹고 남자들이랑 놀아나셨던 비용을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되겠죠.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어 이전에 같이 미용을 했던 친구들이 차린 미용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 사정을 다 아는 친구들이어서 그동안 그 밑에서 너무 말도 안 되게 고생을 했다며 이제는 본인들이랑 제대로 된 미용 일을 해보자고
따뜻하게 맞아주더라고요. 노동청에 진정이 제대로 들어간 건지 매일같이 전화가 오고 협박 문자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도 그럴 게 금액이 하도 커서 정말 이거 다 물어줬다간 당분간 미용실 문을 닫아야 할 판이 났으니까요. 제가 하도 연락을 안 받으니까 제가 일하는 미용실까지 남편과 둘이 꾸역꾸역 찾아와서 위자료도 제대로 주고 이혼할 때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다 맞춰줄 테니 제발 노동청에 넣은 신고만 취하해달라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예, 막내야. 여기 굵은 소금 좀 가져와라. 아무래도 우리가 애기 제대로 낀 것 같아서 액땜 좀 해야겠다. 막내한테서 소금 항아리를 받아들고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 당했던 것처럼 두 사람이 온몸이 따끔거려서 꽁지가 빠져라 도망칠 때까지 굵은 소금을 주먹으로 크게 쥐어서 마구 뿌려댔어요. 정말 이 인간들 이제 내 인생에서 영원히 떼어내겠다. 이 악기 같은 인간들 퇴마라도 해보겠다 하는 심정으로요. 노동청 조사도 제대로 들어가고 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머님 재혼은 또 보기 좋게 파토가 났다네요. 혹시라도 사연을 들으면서 옛날에 저처럼 웅크린 지렁이처럼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정신을 차리는 데는 때가 없으니까 더 늦지 않게 정신 차리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도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자보렵니다. 앞으로 저 인간들이 얼마나 자멸하는지 구경하려면 뭐 구경하면서 씹을 오징어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오늘은 퇴근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에 사는 40살 김소라라고 합니다. 제가 사연 채널에 이런 걸 보낼 줄은 몰랐는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하지만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아마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부디 행복한 마음으로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여러분은 시누이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갈등? 시댁살이? 저도 사실은 결혼을 결심한 순간 많은 것들이 두려웠어요. 특히 시댁살이며 시누이 괴롭힘이며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시누이와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들려드리려 해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데요.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가고 저도 일이 바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시누이가 며칠 동안 저희 집에 묵게 된 적이 있었어요. 시누이와 그때만 해도 사이가 뜸했던지라 어색한 분위기에서 몇 마디 하진 않곤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나고 결혼을 했을 때 처음 만난 시누이는 조금 쌀쌀맞은 인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냉기가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무뚝뚝하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처음 만난 자리인데 제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시누이와는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와 며칠 지내다 보니 생각보다 다정다감하고 제 아이에게도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걸 보곤 좀 놀랐어요.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만나면 항상 딱딱한 얼굴로 있었는데 정말 180도 다른 모습이었죠. 또 저와 단둘이 있으니 말도 잘하고 제게 이것저것 묻기도 하더라고요. 언니 동네에 새로 생긴 빵집 있잖아요. 거기 되게 맛있는데 좀 이따 제가 사올까요? 괜찮아요? 난 아가씨 애보게 하는 것도 미안한데. 미안하긴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요.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여워서 얼른 저도 결혼하고 싶다니까요. 제가 빵이랑 저녁거리 사올 테니까 천천히 일 끝내고 오세요.
아가씨는 같이 지내는 며칠 동안 절 참 많이도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직장 갔다 오면 밥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미리 밥도 해놓고 청소도 해주면서 알게 모르게 배려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마음이 서서히 열렸고 저와 시누인 아이가 잘 때 맥주 한 잔을 하며 서로 속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죠. 그러다 전 제가 아가씨에 대해 생각했던 걸 솔직히 말했어요. 저 사실 아가씨, 전 아가씨가 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상견례장에서도 그렇고 표정이 내내 어두워서요. 그래서 내심 제가 마음에 안 드나, 뭘 잘못했나 생각하기도 했어요. 아, 그거요? 사실은요, 언니. 시누이가 사실은이라고 하면서 시작한 이야기는 조금은 충격적이었어요. 그건 언니 때문이 아니라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와 사이가 안 좋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아버진 오빠나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저희를 너무 엄하게 대했어요. 어렸을 때 물을 좀 엎지를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아버진 저를 발가벗겨 쫓아내셨어요. 사람들 다 많은 길거리예요. 오빠한테는 안 그랬지만 특히나 저한테는 더 심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 상장을 내밀었을 때도 칭찬 한마디 없으셨어요. 아니, 관심도 없으셨죠. 외려 말이나 하지 말지 어린 저한테 이거밖에 못하냐 하는 말들을 퍼붓곤 했어요. 그땐 그런 게 상처가 되었다 생각 안 했는데 잘하고 보니까 다 상처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론 아빠와는 점점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아빤 제가 뭐라든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뭐라든 제가 사고만 칠 줄 알지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셨고요. 저도 절 인정 안 해주는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저희 아빠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였는지 알아요, 언니? 넌 내 실패작이야. 그 말이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자라서 그런지 나중엔 제가 진짜 실패작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빠랑 거리를 두게 됐고 20살이 돼서부턴 바로 집에서 나와 독립했어요. 오빠야 워낙 무던한 성격이고 같은 남자라 그런지 유대관계가 있었지만 전 아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상견례장에서 제 표정이 내내 어두웠던 것도 아빠 때문이었어요. 아빠와 같이 있다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거든요. 아, 그랬구나. 아가씨 많이 힘들었겠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전 아가씨의 말을 들으며 아가씨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온화하게만 보였던 시아버님께서 그러셨다는 것도 조금은 충격적이었어요. 또 아가씨 얼굴에서 보였던 그 묘한 그늘이 다시금 눈에 보이며 너무나 제 얘기 같았어요. 저도 아가씨와 비슷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그때부터 아가씨와 있는 시간을 더욱 자주 마련하게 됐어요. 아가씨는 당시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어디서 돈을 벌까 하는 고민이었죠. 저도 직장을 다녔던 사람이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전 아가씨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 후 전 아가씨 작업실에 놀러 가기도 하고 가끔 둘이 여행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 사이 저는 직장에서 힘든 것들, 남편에게 섭섭한 점들을 아가씨에게 털어놓으며 마음을 많이 위로받곤 했어요. 아가씨는 나이는 어렸지만 저보다 어쩔 땐 더 언니 같은 모습으로 절 다독여 주었고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었어요. 덕분에 전 힘든 시간들을 무사히 지나칠 수 있었고 아가씨에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렇게 아가씨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로로 고민이 많았던 아가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나 미술학원을 열까 해요. 미술학원이요? 네, 대학원 선배가 성신여대 쪽에 차린 곳인데 원생도 많고 근처에 미술학원이 없어서 할만할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이들 가리키는 일도 적성에 맞을 것 같고요. 정말요? 너무 잘됐다. 전 아가씨가 마음을 잡고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역시나 아가씨가 예상했던 대로 시아버님의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요즘 미술학원이 얼마나 많은데 차려서 망해먹으려고 하냐 하는 말들을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가씨는 익숙하다는 듯 씩씩하게 미술학원을 양도받는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잘 되어가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가씨가 눈물 콧물 바람으로 저한테 달려와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알고 보니 아가씨가 차리고자 한 미술학원 옆에 새로운 미술학원이 들어섰고 훨씬 더 크고 좋은 학원이라 엄마들이 모두 그쪽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마음먹고 시작한 사업인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제 일도 제쳐두고 달려가서 아가씨 미술학원 일을 도와주며 아가씨가 힘낼 수 있게 옆에서 많은 격려의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아가씨도 저의 말을 들으며 힘을 내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상황은 저희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한번 생기기 시작한 미술학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아가씨의 미술학원에서 원생들이 쑥쑥 빠져나갔고 어느새 아이들이 1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손해가 어마어마해졌어요. 아가씨는 매일 일이 끝나면 너무 힘들어했고 결국 미술학원을 접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아가씨는 갑자기 또 다른 사업에 도전한다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고 저와는 거리가 생겼어요. 아가씨, 요즘 하는 일 잘 되어요? 라는 안부 문자를 남기어도 아가씨는 잘 되고 있다는 답만 덩그러니 남겨졌지요. 이상하긴 했지만 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여기며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가씨와 소식이 끊기고 몇 달 후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명절날 가겠다는 문자였습니다. 명절날? 그간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아가씨가 명절날 온다는 소식에 전 반가워졌어요. 어떻게 살고 있었나, 연애는 하고 있나 하는 시시콜콜한 것들이 궁금해졌지요. 하지만 기다리던 날 아가씨를 다시 만났을 때 아가씨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옛날에 잘 꾸미고 인사도 잘하고 상냥했던 아가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산발에 며칠 씻지 못했는지 몸에선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가씨. 호정아. 시부모님도 저도 모두 놀라서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자기 물건을 챙기러 왔다는 말만 하고선 집 안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정신없이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방을 뒤집어 놓을 듯 했죠. 그리고 무언가를 챙겨선 밖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님은 오랜만에 본 딸을 놓지 못하고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시어머니의 말은 뒤로하고 자신을 못마땅하게 보는 시아버님을 바라보다 어떤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가씨가 나가자 시어머니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도 혀를 찼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고 아가씨 뒤를 쫓아갔지요. 허나 아가씨는 제가 뒤따라오는 걸 아는 듯 서둘러 걸음을 옮겼어요. 전 한번 아가씨가 어딜 가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발걸음 소리를 죽여 아가씨와 거리를 두곤 미행을 시작했어요. 아가씨는 구부러진 골목길을 따라 위로 올라갔고 잠시 후 아가씨가 멈춰선 곳은 아주 작고 허름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아주 좁은 평수에 방 50개는 들어차 있을 것 같은 곳이었지요. 저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 되어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아가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전 아가씨의 가방을 거칠게 붙잡았고 그 순간 아가씨 가방에서 동전 더미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아가씨가 부랴부랴 챙긴 물건이 겨우 이 동전들이었죠. 아가씨는 집세 내는 날이라 들어가 봐야 한다며 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 그럴 수가 없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어떻게 된 거냐고 그간 어떻게 산 거냐 물었습니다. 허나 아가씨는 매서운 눈길로 신경 쓰지 말라는 말과 함께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론 아가씨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밝고 당당하고 자신감도 많았던 아가씨인데 1년 만에 저리 변한 모습이 가슴이 아파 죄책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저 호정이에요. 아가씨, 아가씨예요? 정말 아가씨 맞아요? 명절날 이후 오랜만에 온 전화였어요. 그런데 저의 놀란 목소리에도 아가씨는 침착하게 응답했습니다. 언니,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제가 경찰서인데 저 좀 여기서 빼주셨으면 해서요. 네? 죄송해요. 빨리 와주세요. 아가씨에게 걸려온 전화는 바로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가씨가 왜 경찰서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전 놀라서 부랴부랴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갔고 가보니 경찰서는 이미 난장판이었어요. 아가씨가 술을 먹다 추객과 싸움이 난 상황이었고 심지어 아가씨가 술병으로 머리를 깨트리는 바람에 그 사람 머리통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 아가씨를 봤지만 아가씨는 자신의 행동에 어떤 감정도 못 느끼는 듯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저희를 쳐다보며 얼른 빼달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혈질인 남편이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야? 네가 어린애야? 명절 때도 그리 가서 부모 속을 뒤집어 놓더니 술 먹고 이게 무슨 철없는 짓거리야! 하지만 아가씨는 꿋꿋이 침묵을 지켰죠. 결국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지 않자 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보, 됐어, 그만해. 아가씨도 많이 당황했을 거잖아. 어쨌든 합의 보면 되는 거니 좋게 얼른 마무리하자. 남편은 제 말에도 화가 나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담배를 태우기 위해 경찰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결국 제가 대신 합의금을 물어주고 나서야 아가씨를 경찰서에서 빼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아가씨를 붙잡았어요. 아가씨, 갈 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자 아가씨는 매서운 눈길로 절 노려보았어요. 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다 하자 아가씨는 길길이 날뛰며 언니가 뭔데 내 인생의 간섭이고 훈계질이냐 했고
그러다 저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소식은 다음날 시어머니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집에 와 있다는 이야기였죠. 시어머니는 눈물로 아가씨에게 호소를 해서 집에 불러들인 모양이었고, 아가씨가 살 빵을 얻어줄 생각이니 제게 몇 번씩 들여다봐 줄 수 있냐 물었어요. 시누이가 자기와는 아예 말할 생각을 하지 않으나 너랑은 말을 하는 것 같으니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아가씨가 걱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가씨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은 됐지만 이대로 아가씨를 내버려 둔다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주소로 가 아가씨가 먹을 반찬이며 옷가지들을 챙겨다 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거의 폐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방 안은 담배 연기로 꽉 차 있었고 청소도 안 하는지 벌레가 우글거리곤 했어요. 또 밥이나 반찬은 잘 챙겨 먹지도 않는지 뚜껑도 안 열어본 통이 대다수였고요. 매일 매트리스 위에서 숨만 쉬고 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이지 복장이 터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 자식 키우면서도 한 번도 내지 않았던 큰 소리를 아가씨에게 냈습니다. 아가씨, 정말 이건 아니지 않아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최소한 사람답게 살아야죠. 어머님이 얼마나 아가씨 걱정을 많이 하는지 알아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나 아가씨는 제 말에 아무 동요 없이 TV를 쳐다보았고 말이랍시고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반찬 같은 거 갖다 주지 마세요. 아가씨, 내가 부탁할게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뭐든 할 수 있어요. 가라니까요. 제 애걸에도 시누이는 차갑게 굳어진 얼굴로 대응했고 결국 저 역시 제 마음에 잔뜩 상처가 난 채 쫓겨났다시피 아가씨 집에서 터덜터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안 하는 노력을 더 이상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그 길로 시어머니를 찾아가 아무래도 전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더니 제게 다소 충격적인, 저는 처음 듣는 아가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호정이가 글쎄 사업 2번 망하면서 결혼을 하려 했던 남자가 있었나 봐. 근데 호정이가 빚도 생기고 하니까 그 남자가 안 되겠는지 호정이를 버렸나 보더라고. 호정이는 울고불고 매달리고, 그런데 호정이가 그 남자애를 임신하고 있었댄다. 그런데 남자가 결혼 못하겠다고 하니까 혼자 병원에 가서 애를 지웠대. 그리고 난 뒤부터 저렇게 됐다 하더라고. 나도 이건 호정이 친구 불러서 듣게 된 거야. 절대 호정이한텐 아는 척하지 말아다오. 나도 혼자만 알고 있자니 너무 가슴이 무거워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제게 이 얘기를 하면서 구슬프게 울고 또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처음 듣게 되는 아가씨 이야기도 충격적이었고요. 아가씨가 왜 세상과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에게마저 문을 닫았는지 알 것 같았죠. 전 결국 다시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아가씨 집으로 가
똑같이 아가씨 집 청소를 해주고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전날과 달리 별 미동 없이 TV만 보고 있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집으로 들어갈래요. 지금요?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아가씨의 선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왜 집으로 가기로 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아가씨는 그날 곧바로 짐을 싸더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온 아가씨를 붙잡고 엉엉 우셨고 시아버지께선 아가씨를 민망한 표정으로 보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이게 전 재앙의 전조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아가씨가 일으키던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으니까요. 아가씨는 시어머니 집에 들어간 이후론 정말 막 나가기로 한 사람처럼 집 아무 데서나 담배를 펴대고 가끔은 가구를 발로 차거나 집안 아무 데나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저 아가씨가 집에 돌아온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바로 시아버님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못 볼 꼴을 본다며 집 밖에 자주 나가 계셨고 시어머니는 매일 눈물바람이셨죠. 아가씨에게 그나마 말을 붙이고 아가씨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전 제 집이 아닌 시댁에 거주했고 아이도 시댁에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밥은 못 챙겨주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은 제게 종종 전화를 걸어 아가씨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되냐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이 흔들릴까 싶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힘들었던 제 젊은 날과 아가씨와의 좋은 추억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먹는 정신과 약은 점점 늘어났고 병세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아가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였어요. 언니, 백화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와줄 수 있어요? 전 아가씨의 입에서 문제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경찰서 일도 있던지라 너무나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겐 비밀로 하고 서둘러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매장은 옷 하나에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매장이었고 매장 안에선 아가씨와 점원이 대치 중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아가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것들이 환불을 안 해준다잖아요. 택도 안 띄고 그대로 주는데요. 고객님 보세요. 여기 립스틱 흔적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환불을 해드릴 수 있나요? 말씀드렸잖아요. 매장 규제상 안 된다고요. 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가씨는 명품 매장에서 옷을 사놓은 후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옷에 립스틱 자국이 옅게 묻어 있었던지라 직원이 환불은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그 옷은 무려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봐도 립스틱 자국이 확실해서 환불은 불가해 보였습니다. 전 너무나 창피한 마음이 들어 급격히 매장 직원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다시 이 백화점에 오지 않겠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하고 아가씨를 대신해서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곤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아가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에선 분노가 일었어요. 정말 때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이다 생각하며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가씨가 그러는 거였어요. 언니, 나 술 좀 먹고 들어가게 돈 좀 줘요.
그 말의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짝소리와 함께 아가씨 뺨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제게 맞은 뺨을 부여잡고 절 노려봤습니다. 전 당황한 얼굴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뭔데 자기를 때리냐는 말이라든지 온갖 원망의 말이 날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아가씨는 그냥 돌아서 버렸습니다. 저 역시 제가 한 행동을 후회했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어요. 그 후 전 아가씨의 병이 더 심해질까봐 두려웠고 그래서 제 아이에게도 아가씨 곁엔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딸아이가 저한테 묻는 거였습니다. 엄마, 왜 고모랑 놀면 안 돼요? 그게 고모는 많이 아픈 사람이거든. 우리 소연이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가면 안 돼. 고모 나 안 다치게 하는데? 나 고모랑 놀 때가 제일 재밌는데. 어? 고모랑 놀 때가 제일 재밌어? 응. 엄마랑 할머니 없을 때 고모가 나 비행기도 태워주고 종이 접기도 해주고 내 고민도 들어준단 말이야. 엄마는 바빠서 그런 거 못 해주잖아. 고모가 그랬어? 딸아이의 말은 충격적이게 다가왔어요. 저는 한 번도 아가씨가 제 딸과 놀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항상 방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보는 아가씨의 모습은 늘 침대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괜히 저나 시어머니에게 심술을 부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아가씨는 제 딸에게만큼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정하게 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딸아이에게 했던 말이 너무도 후회되었고 아가씨를 위험인물로 취급했다는 사실이 내 가족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사실이 너무도 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난 이후론 절 지금과는 다른 시선으로 아가씨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조금 난폭한 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지금 기분이 많이 우울해 있구나, 화나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다정하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많이 힘들었죠? 내가 아가씨 좋아하는 잡채 했는데 맛볼래요? 아가씨, 라면 먹지 말고 오늘은 꼭 밥 챙겨 먹어요. 늘 아가씨를 두고 방 밖에 있는 시어머니나 저나 한숨만 쉬고 골칫덩어리 취급했던 걸 그만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런 아가씨를 그저 식구로 받아들이고 원래의 아가씨처럼 대해주기로 다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모습에 시아버지도 뭔가를 느끼셨는지 제게 와선 단둘이 술을 한잔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딸을 대해야 좋을지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얘기를 나누어 보니 시아버지께선 아가씨가 절이 되고 난 후 너무나 자신의 행동들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에게 함부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후회로 다가온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그저 딸이 혹시나 이상한 길로 갈까봐 더 잘 되라고 책찍질하듯 한 말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며느라, 내 잘못이다. 호정이가 저렇게 된 건 모두 내 잘못이야. 전 그런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뉘우침을 보곤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가씨에게서 상처를 준 건 분명 부모로서 잘못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안쓰러워졌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 아가씨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단 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어색한 일이겠지만 분명 하고 나면 아버님도 많이 가벼워지실 거고 무엇보다 아가씨의 상처가 덜어질 거라고요. 그러자 망설일 줄 알았던 아버님은 제 말에 알겠다며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뭘 못하겠냐고 하시더니 그 다음날 아가씨의 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방 밖에서 혹여나 큰 소리가 날까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전 너무 몰라 헐레벌떡 아가씨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깨진 접시를 들고 있는 아가씨 모습이 보였죠. 시아버지께선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요. 문을 닫아라. 하지만 시아버진 별 동요 없는 목소리로 제게 문을 닫으라 하셨고 전 어머니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 이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고성이 오갔어요. 아버지가 날 이렇게 키웠잖아.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아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 해결돼요? 아버진 그러세요. 며느라, 우리가 가서 말려 하는 거 아니냐. 저러다가 쓰러지기도 하면 어떡하니? 어머니,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어머닌 전전긍긍해하며 걱정했지만 전 왠지 모르게 싸워야 이 갈등도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진정시켰고 떨렸지만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점점 아가씨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하더니 그 위에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겹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아버지께선 조금 가벼우신 얼굴이셨고 아가씨의 얼굴도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묵은 갈등이 조금은 해소가 된 것일까 궁금했지만 물을 수 없어 그저 아가씨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가 제게 같이 산책을 나가자고 하더군요. 단 둘이서만요. 유학 공원으로요. 날씨가 안 더워서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아,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아가씨. 전 놀랐지만 알겠다고 한 뒤 최대한 빨리 옷을 갈아입곤 요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한적했고 밤 공기는 무척 시원했어요. 그 무더웠던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산책로를 걸으며 아가씨와 함께 언젠가 이곳을 걸었던 걸 회상했습니다. 아가씨는 그때 지금처럼 아프지도 힘들지도 않았고 제가 하는 작은 농담에도 잘 웃어주었었죠. 전 그때 아가씨와 지금의 아가씨를 번갈아보다 조금은 씁쓸한 마음에 땅을 쳐다보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손에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아가씨의 손이었어요. 제가 놀라 아가씨를 바라보자 아가씨는 무심한 얼굴로 앞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그간 제가 많이 힘들게 했죠.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너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 세 마디를 듣는데 전 그만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신우이를 꽉 안아버렸습니다. 신우인 잠시 당황하다 자기 역시 천천히 제 허리에 손을 둘렀고 잠시 후 제 어깨가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신우인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내가 너무 미워요. 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요. 난 어쩌자고 뭘 제대로 하는 게 하나 없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똥일까요? 왜 나만 이럴까요?
아빠 말이 맞아요. 난 실패작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인생이었는데 왜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다 날 떠났고 난 이제 아무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가씨의 말은 처음으로 자기의 진심을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린 마치 물에 빠진 어린애가 구해달라는 듯한 간절한 목소리였기에 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손으로 아가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왜 실패작이에요? 아가씨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힘든 일을 다 겪고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사는 걸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다 된 거예요. 아가씨가 살아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요, 아가씨는 나한테 보물이고 천사예요. 아가씨 덕분에 난 힘든 시기도 지날 수 있었고, 아가씨 덕분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내가 아가씨 다 나을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평생 있어줄게요. 얼마가 걸리든 그래줄게요. 언니. 아가씨는 제 말에 급기야 끄끄거리며 울음을 터뜨렸고 저희는 환한 가로등 불빛에서 서로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도 저도 지금껏 서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은 참으로 저희가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가씨는 무엇보다 본인이 나아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엔 집안일을 도왔고 그 다음엔 혼자 매일같이 산책에 나가면서 침대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또 약도 줄여나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이런 아가씨 모습에 몰래 눈물을 훔치셨고 어느 날은 절 어느 식당으로 부르셨어요. 그 식당은 유명 셰프가 한다는 아주 값비싼 음식으로 유명한 식당이었죠. 전 어머니가 여기에 부른 거에 놀라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온화한 웃음으로 직접 제 의자까지 빼주셨고 곧이어 음식을 주문하셨습니다. 어머니, 여기 너무 비싼 곳인데요? 우리도 이런데 한번 와봐야지 않겠니? 아가, 네 좋아하는 스테이크 이거 시키자. 와인도 하고. 어머니는 제가 거부할 수 없도록 이것저것 시키셨고 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사하는 내내 어머니께서 왜 여기에 부르셨나 궁금해졌죠. 그러자 어머니께선 음식을 다 먹었을 때쯤 절 여기에 부른 이유를 전하셨습니다. 모든 게 네 덕분이라서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 딸 저리 살려고 하는 거 모두 네 덕분이야. 내가 전생에 뭘 했다고 너와 같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모르겠어. 고맙다. 내 딸 살려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이 은혜는 평생 갚도록 하마.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럴게. 어머님, 전 어머니의 진심을 들으면서 그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어머니 마음이 느껴져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이제 모든 게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자고, 그러자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정말 그 레스토랑에서 제가 뱉었던 말처럼 그야말로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가씨가 날카로움을 내려놓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덜 쉬게 되셨고
시아버지께선 눈물나게도 아가씨를 위해 뭐든 어떤 노력이든 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가씨는 완전히 나아져서 제 딸과 놀아주고 남는 시간엔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돈을 버는 정상적인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갚아나가야 할 빚도 있고 우울증이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지만 예전에 비한다면 훨씬 나아진 모습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려온 남자인데 무척 듬직해 보이고 인성도 좋아 보여서 너무 다행이더군요. 또 시누이가 수많은 아픔과 두려움을 딛고 만난 사람인 걸 알기에 더 기특하고 대견한 마음마저 들었네요. 하지만 오지 않았길 바랬던 파도가 한 번 더 불어닥치고 말았습니다. 아가씨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방 밖으로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머님도 너무나 초조해졌고 아버님은 혹시나 자기 때문이 아니냐며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는 혹시 새로 만나는 남자와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고 아가씨에게 다가가 재차 무슨 일인진 물었지만 아가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잠에서 깨어보니 아가씨가 재떨이를 깬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자기를 해치려 한 거였습니다. 저도 아버님도 너무 놀라 아가씨를 말리기 위해 달려들었고 아가씨는 오지 말라며 저희를 위협했습니다. 언니, 나 그만 내버려둬요. 나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아가씨, 괜찮았잖아요. 모든 게 다 괜찮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에요. 난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난 그대로예요. 형우 씨가 헤어지자니까 이렇게 또 죽고 싶어지잖아요. 나 끝나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 시아버님께서 불현듯 날카로운 조각을 들고 있는 아가씨의 손을 대신 잡아주었고 조심스럽게 아가씨를 품에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어머님도 아가씨에게 다가가선 아가씨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조용히 기도를 하셨고 저는 아가씨를 토닥이며 옆에 있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곧이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 유리 조각을 내려놓았고 안도감을 느꼈는지 천천히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아가씨는 그날 자기 몸을 해치지 않았고 무사히 하루를 견뎌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물론 아가씨 가슴속에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긴 했습니다만 아가씨는 한번 극복한 경험이 있는지라 잘 넘어갔습니다. 아가씨가 그렇게 완전히 괜찮아진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각해보면 3년의 세월은 제게도 아가씨에게도 무척 힘든 시간임에 틀림없었어요. 저도 아가씨가 너무 미웠고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3년이 있었기에 저나 아가씨나 많이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고 아가씨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죠. 아가씨는 요즘 제게 자신의 암울했던 때를 회상하면 이렇게 말하곤 해요. 아빠도 미웠고 자기를 버린 애인도 미웠고 세상도 미웠지만 그보다 가장 미웠던 자기 자신이었다고 해요. 누군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패해버리고만 자기 자신이요. 그래서 매일매일 화가 나고 우울했다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누군가의 손길이나 관심으로 또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날 기다려준다는 걸 아니까. 내가 괜찮아지길 바란다는 걸 아니까. 차마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아가씨의 진솔한 고백 같은 말을 들으며 세상의 모든 마음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엔 단순히 우울증, 화병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저 인생이 힘든 사람들이구나 라고만 여겼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게 되었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작지만 커다란 아픔들을 저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달까요? 그리고 더 이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심리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적으로 아가씨의 영향이죠. 아직 가족들에겐 비밀이지만 심리 상담사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해주는 게 저의 꿈이고 작은 소망이 되었네요. 오늘 이 사연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주변 사람들 중 제 시누이와 같은 분이 있으시다면 부디 그 사람 옆에 있어주세요.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되니 그냥 내가 네 옆에 있어줄 거란 신호만 보내셔도 그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자신의 힘으로 세상 밖에 나온다면 분명 여러분의 도움을 잊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따뜻한 눈빛을 기억할 거예요. 또 혹여나 마음이 아직 낫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밤에 잠 못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저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믿어주시고 나아지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그저 사람만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 감히 여러분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겠지만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누군가에게 꼭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다 보면 분명 누군간 당신의 손길을 잡아줄 거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 깊은 어둠에서 벗어날 방법도 분명 생길 테니까요. 제 시누이를 생각하며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부디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